이 한자 아시나요? 만미자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가 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미자예요. 그런데 이 한자 일본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는지 아시나요? 아지라고 읽습니다. 아지라고 하면 저같이 해산물에 빠진 사람은 딴 게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녀석.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생선 정갱이입니다. 이 생선 이름도 아지거든요. 물론 생선에 쓰는 한자는 다릅니다. 물고기니까 고기 어자가 붙은 아지. 근데 읽을 때 둘 다 똑같아요. 맛이라는 뜻의 한자도 아지, 이 생선도 아지. 대체 얼마나 맛에 자신 있으면 자기 이름에 맛을 대놓고 새겨 넣었을까요? 물론 맛있어서 아지라는 건 이 이름이 생긴 여러 설 중에 하나예요. 에도시대 학자 아라이 하쿠세키가 어원사전 동화에서 아지란 곧 맛이니 그 맛에 빼어남을 잃은다 라는 식으로 풀었다고 하죠. 어원이야 여러 갈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생선을 맛있다고 여겼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 녀석이 국민 생선이 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해산물을 좋아하는 저는 강아지보다 이 아지가 좋고 더 사랑스럽답니다. 이 녀석이 맛있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전갱이는 등푸른 생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등푸른 생선답지가 않습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꽁치처럼 확 치고 올라오는 그 기름 누린내가 전갱이는 유독 적거든요. 그러면서 흰살 생선처럼 은은한 단맛에 부드러운 살결까지 갖췄죠. 등푸른 생선의 감칠맛과 흰살 생선의 우아함을 한 몸에 가진 말하자면 경계선에 있는 생선. 에도시대 학자가 괜히 맛의 아름다움이라고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반 전갱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맛있는 것은 바로 황금아지입니다. 황송아지도 아닌 황금아지라. 어떤 놈인지 궁금하시죠? 아지라고 다 같은 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지라고 부르는 대표 삼형제가 있어요. 첫째로 마아지. 오늘 주인공이자 그냥 아지하면 보통 이 녀석입니다. 둘째는 아지의 왕이라 불리는 시마아지. 지난 편에 다뤘던 그 고급 형님이죠. 셋째는 무로아지. 얜 좀 수수한데 없으면 섭섭한 일꾼이에요. 주로 말려서 건어물로 쓰고 갓소부시 사촌격인 아지부시로 국물도 냅니다. 그럼 황금아지는 뭐냐? 마아지 사는 방식에 따라 또 둘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떠도는 회유형인 쿠로아지, 그리고 한자리에 눌러앉은 정착형인 황금아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쿠로아지의 경우 성실하게 평생 헤엄치다 보니 몸은 홀쭉, 등은 거뭇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정갱이죠. 황금아지는 먹이 많고 목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안 떠돌고 잘 먹으니 지방이 오르고 몸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그러니까 황금아지는 무슨 특별한 별종이 아니라 같은 마아지인데 좋은 자리 딱 꿰차고 눌러앉은 말하자면 금수저 마아지인 겁니다. 그럼 이 금수저 대체 어떤 자리에 눌러앉았길래 이렇게 귀한 몸이 됐을까요? 황금아지의 끝판왕인 세키아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가너 세키 해역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잡고 철저히 관리한 아지에 붙는 브랜드명이 바로 세키아지예요. 그냥 좋은 전갱이가 아니라 산지와 어법과 관리 방식까지 묶인 이름인 거죠. 오이타현 사가노 세키 앞바다, 태평양과 세토네의 물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험한 여울이에요. 이곳에서 아지는 빠른 물살에 몸이 탱탱하게 조여지고 그 물살이 실어나르는 먹이가 넘쳐나니 지방이 꽉 찹니다. 매일 금유라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면서 뷔페 옆자리에 사는 셈이죠. 지방이 얼마나 잘 오르는지 최상급 아지를 만났을 때는 전갱이 대뱃살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게 된답니다. 이 귀한 새끼 아지는 잡는 것부터 남달라요. 그물도 안 쓰고 한 마리씩 낚싯줄로 낚고 무게도 안 잽니다. 살아있는 걸 눈으로만 보고 값을 매기죠. 살짝만 만져도 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생선을 무슨 아이돌처럼 모십니다. 얼마나 귀하면 짝퉁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1996년 물고기 꼬리에 붙이는 인증 마크를 수산물 최초로 상표 등록해버립니다. 나중엔 세키아지라는 이름 자체도 지역 브랜드로 딱 보호받게 되고요. 한우로 치면 횡성한우 같은 거죠. 아무 전갱이나 못 붙이는 이름. 하지만 한국으로 오면 이 녀석 팔자가 좀 서러워집니다. 일본에선 이름이 맛인데 우리나라에선 이름이 메가리였거든요. 저 녀석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할 때 그 메가리가 맞습니다. 1803년 김여라는 학자가 쓴 어류도감 우회 여보에서 전갱이가 메갈리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데요. 작은 물고기인데 맛이 산뜻하고 좋다. 젓갈로 담그면 최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쁘게 본 건 아닌데 딱 거기까지. 젓갈감, 잡어 정도로 생각했고 일본처럼 떠받들진 않았죠. 메갈이라는 말은 전갱이를 손질할 때 이 날카로운 방패비늘을 떼어내고 나면 몸통 전체가 흐물흐물 맥없이 늘어지는데 바로 거기서 메가리가 없다라는 민속어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시장에서 사온 놈은 일반 정갱이보다 몸빛이 노랗고 꼬리와 지느러미에도 황금빛이 돕니다.
흔히 말하는 황금아지, 키아지 계열에 가까운 좋은 전갱이로 보입니다. 오늘 기대되네요. 그럼 손질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다 누르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전갱이 손질의 첫 관문은요, 다른 생선에 없는 이 녀석만의 무기부터 떼는 겁니다. 꼬리에서 몸통까지 한 줄로 박힌 단단하고 날카로운 비늘. 일본에선 제이고, 우리말로는 방패비늘, 모비늘이라고 불러요. 꼬리 쪽에서 시작해 머리 방향으로 칼을 눕혀 얇게 점이듯 밀어 올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칼이 안 들어가서 당황하실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스키비끼 하는 듯한 느낌으로 톱질하듯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날카로운 비늘이 일자로 쭉 떨어져 나가요. 아감이 있는 곳까지 쭉 이어가면서 제거해줍니다. 이 방패비늘이 말하자면 전갱이 집안의 신분증이에요. 이게 있으면 전갱이 집안, 없으면 딴 집안. 전갱이과에서 자주 보이는 대표 특징이 바로 이 방패비늘이거든요. 전갱이 집안에 이 방패비늘이 있는 이유가 너무 맛있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바다에 쫙 퍼져서 큰 물고기들의 먹잇감으로 동네북이 됐다는 거죠. 이 단단한 비늘은 포식자 입안을 찔러 뱉어내게 만드는 생존장치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방패비늘 개수가 집안 서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패더급인 참전갱이 방패비늘이 70개 안팎으로 몸통을 길게 덮습니다. 미들급인 시마아지, 오프닝에서 만났던 그 둘째 형님 기억하시죠? 얘는 꼬리 쪽에 25개에서 31개 정도만 있어요. 그리고 전갱이과의 헤비급 방어는 아예 없습니다. 0개예요. 작을수록 갑옷을 챙겨 입고 커질수록 벗어던지는 거죠. 역시 덩치가 깡패네요. 그리고 이제 칼날로 전갱이 비늘을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해서 긁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드드득 하면서 전갱이의 작은 비늘이 벗겨져요. 다음으로 가위를 들고 튀어나온 지느러미를 다듬고요. 칼을 사선으로 넣어 머리를 떼어냅니다.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는데요. 와, 오늘 이 전갱이 손도 기가 막히네요. 알도 있고 지방도 장난 아닙니다. 눈알도 아주 또렷하고 머리를 자른 단면도 형태를 유지할 정도로 진짜 훌륭합니다. 보통 알이 차면 살이 좀 빠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알도 있으면서 지방까지 꽉 찼네요.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뱃살 부분에 지방 보이시나요? 벌써부터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에 핏기와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살에 상처 안 나게 부드러운 솔로 살살 닦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등푸른 생선은 여기가 상처나면 그 자리부터 맛이 훅 갑니다. 이제 오롯이를 해줄게요. 세장뜯기라는 산마의 오롯이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 등, 배의 순으로 칼이 들어가는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먼저 배로 칼이 들어간 뒤에 등 쪽으로 칼을 넣어주고 다음 뒤집어서 등 쪽으로 칼질을 해주고 꼬리 쪽을 고정한 다음 뼈를 타는 느낌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한 번에 쭉 밀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제 갈빗대를 제거하는데요. 바로 밑 기름진 뱃살이 맛있는 부위라 조심스럽게 정리해요. 오늘같이 품질 좋은 생선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손질 끝난 필렛에는 이제 소금을 뿌려줄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으로 살 속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살이 탱탱해지죠. 그리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비린내 성분도 같이 담겨 나오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자루 위에 해주시면 빠져나온 수분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살 위에 수분 맺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이 정도 크기는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제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어내고 식초를 섞은 얼음물에 샤워를 시켜 살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스아라의 작업을 하고 자루에 올려 천천히 수분을 빼줄게요. 오늘 준비한 전갱이는 2마리인데요. 한 마리는 지금 스아라이만 한 것을 갖고 바로 회로 먹을 거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정통 에도마이 스타일인 스지메를 통해서 스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회로 먹을 거 작업을 해볼까요? 전갱이는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로 살짝 살을 잡아서 핀셋으로 가운데 가시를 뽑아줍니다. 가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살이 다 뜯겨져 나가지 않게 힘 조절을 잘 하면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겨줄게요.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손으로 벗기는 방법, 칼을 사용해 칼등이나 칼날로 벗기는 방법, 요리젓가락으로 벗기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상 칼날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칼은 언제나 위험하니
오늘은 손으로 벗기는 방법, 요리젓가락으로 벗기는 방법 2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으로 껍질을 벗길 때는 행주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처음에 손이 미끄러워서 껍질이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행주를 잡아주고 벗긴 뒤에 손으로 살살 뜯어주면 잘 벗겨집니다. 둥근 요리젓가락이 있으면 처음 껍질분을 살짝 분리하고 거기에 젓가락을 넣어서 살살살살 쭉쭉 밀어가면서 벗기면 또 잘 벗겨집니다. 오! 이 겉면 좀 보세요. 전갱이는 껍질 바로 밑에 있는 얇은 막이 은박지를 입힌 것처럼 빛납니다. 이 은빛 때문에 전갱이 같은 애들을 히카리모노, 빛나는 생선이라고 불러요. 오프닝에서 만난 둘째 형님 시마아지도 이 은빛이 예술이었죠. 이제 먹기 좋게 썰어볼까요? 한쪽은 대각선으로 썰어주겠습니다. 이 살에 반질반질 조명에 반사되는 지방기가 장난 아니네요. 이번에는 껍질 쪽에 카노코보초라는 칼집을 내고 썰어줄게요. 아기 사슴의 등 무늬처럼 보인다고 해서 카노코보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칼집 사이로 간장도 잘 스며들고 함께 먹는 고명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 지금 이렇게 좋은 선도의 전갱이를 만난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롯이 하면서 뼈와 생선머리를 버리지 않았지요. 생각지도 못해서 즉석으로 만드는 거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뼈 위에 무와 시소를 올려주고 그 위에 맛있게 썬 전갱이회를 올려줍니다. 여기에 식용꽃도 조금 올려서 예쁘게 해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 쪽파를 잘게 썰어서 올려주고 생강도 강판에 갈아서 올려줍니다. 등푸른 생선은 쪽파와 생강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제 와사비도 올려주면 전갱이 사시미 완성입니다. 한 점 먹어보면요, 빠른 물살에서 자란 녀석답게 살이 탱글탱글 씹히면서 기름진 단맛이 배어나와요. 고등어처럼 묵직하게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훨씬 산뜻하고 깔끔하게 감칠맛이 훅 퍼져요. 아까 말한 그 경계선의 맛, 등푸른 생선의 감칠맛에 흰살의 단맛이 얹힌 딱 그 맛이에요. 생강이랑 실파가 남은 기름기를 촥 잡아주면서 뒷맛이 개운하게 정리되고요. 맛있어서 하지라는 이름 한 점이면 바로 납득됩니다. 진짜 맛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이건 신선할 때 좀 먹겠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에도마의 정통 스시를 만들어 볼까요? 냉장 기술이 없던 에도 시대엔 신선도를 지키려고 소금이나 식초에 절이는 게 필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초의 초산이 단백질을 살짝 변성시키면서 표면이 익은 듯 하얘지고 은은한 신맛이 밑간으로 배어들어 독특한 감칠맛이 더해지죠. 그래서 스시용 네타는 스하라이를 한 곳에 식초에 살짝 절이는 스지메를 해줍니다. 물론 지금처럼 선도가 좋은 것은 그냥 스시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선도 좋은 놈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환만식초와 현미식초를 1:1로 섞어주고 필렛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식초는 차갑게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생선이 그냥 다 익어버립니다. 스지메는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지메한 것은 바로 건져서 식초를 해동지로 닦아낸 뒤에 쟁반에 간격을 띄어 올린 곳에 올려 랩을 씌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해줍니다. 이렇게 숙성을 하는 이유는 숙성을 하는 동안 신맛이 둥글고 부드러워지면서 전체의 맛이 균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숙성을 한 전갱이는 가시도 더 잘 뽑힙니다. 쑥쑥쑥 쉽게 잘 뽑히죠? 껍질 제거도 해주고요. 이제 네타를 썰어볼까요? 겉은 스지메를 통해서 살짝 하얗게 변했고 속안은 붉은 살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신선한 전갱이의 맛을 먼저 느끼게 하기 위해 네타를 조금 길게 썰어볼게요. 간장과 약구미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격자로 칼집도 내어주겠습니다. 먼저 칼집을 내지 않고 딱 간장으로만 간을 맞추는 전갱이 스시를 만들어 볼게요. 샤리 잡고 와사비 바르고 네타 올리고 간장을 위에 올려주면 전갱이 스시 완성입니다. 이건 정말 전갱이한테만 집중하게 되는 맛이에요. 1시간 재놓은 동안 식초에 뾰족하던 신맛이 둥글게 풀려서 밑간처럼 은은하게 깔려있고 그 위로 전갱이 본연의 기름진 단맛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뜻한 샤리랑 만나니까 살이 스르르 풀리면서
밥의 산미랑 생선의 산미가 딱 하나로 붙네요. 군더더기 없이 오직 전갱이. 그래서 전갱이 좀 먹어봤다 하는 분들은 이 첫 번째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간장 한번 스친 게 전부인데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정통이라는 게 결국 이 덜어냄일까요? 다음은 칼집을 넣은 네타로 스시를 잡고 그 위에 간장과 쪽파를 올리고 마지막에 라임즙을 살짝 뿌려준 전갱이 스시입니다. 이건 성격이 완전 다르네요. 칼집 사이로 간장이 배어서 간이 또렷하게 잡히고 라임의 산뜻한 향이 확 열어주면서 쪽파의 알싸함이 얹히니까 입안이 아주 화사해집니다. 훨씬 대중적이고 손이 계속 가는 맛이에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같은 전갱이 한 마리인데 고명 몇 개로 이렇게 취향이 갈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미니멀파? 아니면 화려한 파? 댓글에서 한번 갈라봅시다. 전갱이는 원래 귀족 생선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매일 밥상에 오르던 흔한 생선이었고 우리나라에선 메가리라고 불리는 잡어였죠. 같은 아지 집안이라도 둘째 형님 시마아지가 아지의 왕소리를 들을 때 이 녀석은 그냥 조용한 밥상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손길이 붙으면 흔한 생선도 오마카세 한 접시가 됩니다. 결국 재료의 신분은 태생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로 다시 쓰이는 거예요. 이름 뜻이 그대로 맛이 되어버린 생선. 신석기 조몬시대 유적에서도 뼈가 나올 만큼 오랫도록 곁을 지켜온 밥상 친구. 늘 곁에 있어서 귀한 줄 몰랐던 전갱이. 그 진가를 이렇게 한 점씩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름부터 맛인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쇼핑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고 퀄리티 높은 스시 한 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